운동을 열심히 하면 치매가 예방돼요라는 설명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자극이 없어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들으면 5, 6년 뒤에 치매 발병률이 60% 가까이 증가하더라. 근육은 단백질이 없으면 힘을 못 내요.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끼니마다 하나 반 정도는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최소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노화는 꼭 근육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약 한 35세를 전후부터 해서 모든 세포들이 다 노화를 향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라든지 치아, 그 다음에 위장, 심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노화가 됐을 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육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사실 확연히 나타나게 되고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 또는 더 이전 세대들보다 신체 활동량이나 또는 운동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근육이나 또는 근력마저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나 그 시점이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게 되니 노화 상태를 가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당뇨나 또는 고혈압 같은 이런 퇴행성 질환이죠. 그런 부분들이 훨씬 일찍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감소증은 조금 일찍 관리하시라고 권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좀 없는 곳이 없어요. 숨 쉬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근육들이 필요합니다. 횡격막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근육이 있거든요. 횡격막은 하루 종일 숨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만약에 팔다리처럼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숨 쉬는 게 굉장히 버거워지거나 또는 폐는 정상인데도 폐를 잘 쓰지 못하게 되니까 폐활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막 분쇄도 해야 되고요,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거 다 근육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근육이 힘이 빠져버리고 또 심지어 얇아져 버리면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찬 느낌 나고, 많이 못 먹게 되니까 점점 이제 식사량도 줄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대장에서는 배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이 많이 남아 있어서 쉽게 변비가 되고요. 그래서 팔다리 근육이 빠진다는 거는 몸 전체에서도 퇴화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치매가 예방돼요라는 어떤 설명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자극이 없어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들으면 이 뇌에서 오는 신경 자체도 줄어들고 자극도 줄겠죠. 그러니 뇌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지고 많이 부피가 줄어들어요. 특히 최신 연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뇌의 신경세포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뇌 부피도 줄어들고, 그런 분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니 5, 6년 뒤에 치매 발병률이 60% 가까이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치매 부위의 축도엽이라든지 또는 뇌 전체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 또는 근육은 근육,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적절하게 전신 운동이 되고 적절하게 단백 공급이 되는 것 자체가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당 관리에 너무 치우친 경우예요. 당뇨가 워낙 이제 중요하다 보니 당뇨라는 수치에 몰입하다가 단백질 결핍이라든지 또는 근력 운동 부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거를 때도 많고 특히 단백질 거르는 게 많잖아요. 단백질이 하루 종일 필요한데 단백질 공급이 띄엄띄엄 또는 너무 소량, 안 그래도 많이 필요한데 덜 먹으니까 단백질이 계속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당뇨는 당뇨 전 단계에서 더 진행은 안 하는데 근육은 자꾸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억력도 빨리 떨어지고 나중에 MRI 찍어보면은 뇌 위축이 굉장히 빨리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진단을 받아보면 아직은 치매가 아니라고 알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그다음 일부 견과류가 되겠죠.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하려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배부를 정도로. 그런데 식물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섭취량이 적으면 결국 부족해요. 근육, 뇌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적은 분이면 동물성 단백질 또는 육식을 약간은 추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육식이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가능하면 식물성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권해드리지만 배부르게 먹기가 좀 어려운 분들일수록 동물성이 조금씩 가미가 되고 그 양이 조금 늘어나야 될 수 있고, 특히 부족한 분일수록 동물성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식물성만 드시는 채식주의자시거나 또는 정말 식물성만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성 단백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사실은 같이 섭취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필요한 종합 비타민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단백질 공복을 없애는 거예요. 단백 공복이 자꾸 생기고 길어질수록 근육뿐만 아니라 뇌에도 굉장히 사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근육에 힘이 빠져가니까. 근육은 단백질이 없으면 힘을 못 내요. 근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백질은 되게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단백질 공복이 없도록 단백질을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끼니 당이에요. 계란은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 또는 뭐 계란국도 좋아요. 적어도 끼니마다 하나 반 정도는 계란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최소량입니다. 이걸 먹는다고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지되기 위한 최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생선, 달걀, 그리고 뭐 우유 정도를 끼니마다 조금씩 이제 곁들여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5, 60g의 어떤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삼겹살집 가면 고기 1인분이 150g이거든요. 그 한 줄이잖아요. 3등분해서 하루 드신다고 생각하면 기본은 돼요. 사실은 몇 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꾸준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생기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양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곁들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된 분들이 결국 장에 힘이 빠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이 섭취가 되어야 장 기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장도 힘이 있어야 소화력이 좋아지는데 처음부터 고기를 드시면 사실은 거의 장이 감당이 안 되세요. 그러니 처음에는 완전히 또는 최대한 소화가 된 그런 단백질을 공급해 줘야 돼요. 즉 장이 별로 일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소화되고 알아서 흡수될 만큼 분해된 것. 대표적으로 함량이 많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오히려 국물류를 좀 권해드려요. 소고기국, 미역국 할 때 보면 이제 고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더 좋다면 뭐 설렁탕, 곰탕도 있겠지만은 너무 진하거나 함량이 높은 거 말고요. 식사나 반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국물류를 먼저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장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부담은 안 되거든요. 소화가. 내가 이제 좀 힘이 나 하면서 고형 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길게는 2달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이나 또는 굉장히 뭐 부드러운 계란도 좋고요. 계란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고 많이 다져놓은 고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에게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된 결과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불과 뭐 1, 2주, 뭐 2, 3주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천천히 장에 힘을 준다, 또 영양분을 공급한다 생각하시고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잡으시면은 소위 말하는 체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몸으로 들어온 단백질이 몸 안에서 이제 흡수도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흡수된 이후에 필요한 곳으로 적절히 전달도 잘 돼야 돼요. 만약에 전달이 잘 안 되면 이 좋은 영양분들이 대부분 간에서 한번 재포장을 거친 뒤에 뱃살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잘 시키는 것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육을 자극시키는 방법이에요. 결국 또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하면 여기에 근육세포의 세포막이 딱 문이 열리거든요. 똑같은 단백질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두 번째는 혈액이 한번 좀 빨리 돌아야 돼요. 뭘까요? 약간 숨이 찬 정도의 운동이 돼요. 결국은 다시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먹었을 때 약간의 숨이 찬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필요한 장기로 쏙쏙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드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척 누워 계시면은 근육으로는 사실 별로 안 가고 지방간이라고도 하고 내장지방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혈관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질환이나 또는 관리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암도 예방해야 되겠고, 심장 또는 혈관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고, 치매도 관리해야 되겠고, 뭐 오늘처럼 근육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상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심지어 염증도 관리해야 되고, 그죠? 비중이 큰 걸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큰 걸 해야 돼요. 단순히 한 장기가 아니라 여러 장기에 같이 이로운 효과가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육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영양과 신체 활동, 근육 자극을 적절히 잘 자극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기도 하고, 다른 장기를 잘 유지한다는 의미기도 해서 현명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육의 양만 적어져도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근육의 질, 근력이 떨어져도 사망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 왜 나 근육이 잘 안 생기지? 또는 근육이 더 빠지는 것 같아.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 운동하세요? 여쭤보면 운동은 다 하세요. 다만 걷기 운동하세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하시다가 운동량을 더 늘립니다. 즉 걷기 시간을 더 늘려버립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자극되는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까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진료하고 있다가 현재는 추내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일영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노인의 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육이 빠지는 것이 예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떤 당연한 또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운동량이 현저히 적거나 활동량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근감소증이 40대, 50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근육이 아주 많이 약해지고 또 줄어들면 근감소증이 진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때는 기력이 없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려고 하고 그다음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자주 어지러워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친구들, 또래들보다 유난히 체력이 적다. 특히 오후에 한 4시, 5시, 6시만 되면 나는 피곤해서 더 이상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는 여가 활동을 즐기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체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예전에 비해서 또는 예전부터 조금만 많이 먹어도 금방 소화불량이 오거나 체기가 생기고 음식에 있어서도 고기나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옛날부터 어려워하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근감소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독 탈모가 심하거나 또는 흰머리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근감소증으로 빨리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근육관리나 단백질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내가 근감소증으로 일찍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빨리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의미고요. 예전에는 근육의 어떤 양만 적어줘도 사망률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근육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의 질, 근력이 떨어져도 사망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근육의 기능이라 그러죠. 보행 속도라든지 활력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서 떨어져도 또 사망률이 몇 배 이상 증가하더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평균 수명 이하로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또는 요양시설 또는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경우들이 적어도 2배에서 5배는 늘어나더라 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고 나면 이분들은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기능 저하나 거동장애를 체험하신다든지 암이든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굉장히 지연이 돼요. 잘 안 돼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합병증도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어떤 근육량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대사 기능도 떨어집니다. 근육은 꼭 팔다리만 움직이는데 필요한 장기가 아니고요. 많은 호르몬과 내분비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뇨라든지 각종 내분비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의 혈당 수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쉽게 당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외에도 우리가 호흡 근육이라 그러죠. 근육이라는 것이 꼭 팔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근육에도 꽤 넓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고 호흡 근육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호흡 근육도 약해지니 예전보다 같은 운동을 해도 숨이 일찍 차요. 숨이 막 빨리 차게 되고 동년배 또래 친구분들보다도 확실히 체력이 떨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당뇨 또는 뜻밖의 근감소증, 조기 치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운동하세요? 여쭤보면 운동은 다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다만 대부분 어떤 거 하세요? 하면 걷기 운동 하세요. 그런데 걷기 운동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왜 나 근육이 잘 안 생기지? 또는 근육이 더 빠지는 것 같아.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죠? 운동량을 더 늘립니다. 즉 걷기 시간을 더 늘려버립니다. 이미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된 상태에서 더 속도를 올려버리면 또는 더 열심히 노력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걷기 운동은 근갑소증을 위한 운동은 아닙니다.
겁니다. 걷기는 활동량을 증대시키는 거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심폐활량을 늘리면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빠르게 함으로써 근육에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고 근육의 효율과 질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걷기는 자극되는 근육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걷기는 평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쓰고 있는 근육을 걷기를 더 한다고 해서 그 자극이 더 강도가 높아지거나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라 하면 평소에 내가 쓰지 않는 근육에 대해서 그 강도를 일상생활이 아닌 조금 더 높은 강도로 여러 개의 근육을 한 번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진짜 근감소증과 노화 예방을 위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걷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조금 땀이 나는 힘든 운동을 짧게라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관절을 쓰는 운동을 권장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좋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원에 우리 여기 근처에 가면 대부분은 내 체중만을 활용해서 근력 부하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이렇게 엮기처럼 미는 것들 하면 내 엉덩이가 들리죠. 이런 운동이라든지 또는 빙글빙글 돌리는 어깨를 회전하는 이런 운동들 있죠. 이런 운동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평소에 쓰지 않던 근력에 대한 자극을 하게 되고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근육에 적절한 자극이 들어감으로써 근육에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구 운동들을 꼭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한 번 하고 그냥 휙 가시면 안 돼요. 10번씩 적어도 3번 정도는 하시되 거기 있는 모든 기구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동작이 큰 운동, 내가 할 수 있는 적어도 기구를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10회씩 3번 정도만 하면 한 15분 정도면 충분하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무조건 늘린다고 근력 강화 효과 또는 근육에 대한 효과가 좋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근육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한 번에 할 수 있는 운동량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20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조차도 힘들면 5분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단시간이지만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그 결과가 절대 적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더 이상 이제 걷기 운동만으로 운동했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무실 또는 가정생활만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나 또는 뭐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서 내리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5층 전에 내리시라고요. 10층에 사시는 분들은 5층에 엘리베이터 내리시고 그 뒤부터 걸어가세요. 올라가시는 것만 하면 되지 내려오는 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숙달이 되시면은 옆에 난간을 잡고 한 번에 2계단씩 올라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보다 숨이 찰 수 있고 생각보다 땀이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 걸어 올라가면 뭐 수명이 몇 분 정도 연장된다는 그런 문구들 많이 봤잖아요. 그거 거짓말 안 합니다. 근육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동작이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2계단씩 올라가는 거 추천드리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5층 전이 아니라 7층 전에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체 운동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깨 안 좋은 분들, 뭐 팔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손 뻗고 있죠. 허리로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물론 다리를 좀 벌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근육 단순히 팔을 뻗는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등 뒤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힘을 주고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엄지손가락 펴고 뒤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Y레이즈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Y레이즈 운동을 한 상태에서 허리 이렇게 좀 굽혀주시면은 등 뒤에 있는 상체 모든 근육이 다 일을 하게 돼요. 5번에서 10번을 먼저 하시고 조금씩 쉬면서 이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아마 금방 땀이 나실 겁니다. 이 운동은 근육을 자극할 뿐만이 아니라 거북목이라든지 어깨 움츠러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빨리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운동들은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한 어떤 특정 시간 또는 환경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저녁 먹고 난 후 또는 점심 먹고 난 후라는 어떤 시간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을 자꾸 늘리지 마십시오. 강도를 늘려가십시오. 조금이라도 땀이 나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반복해서 하셔도 근육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굉장히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실 단백질 섭취예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단백질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에 탄수화물 결핍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너무 식사량이 적은 분들은 칼로리가 부족해서, 열량이 부족해서 근육이 안 생깁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백질 섭취량이 이런 근육이 필요로 하는 양에 못 미칠 때 생겨요.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나 필요량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도 점점 강해야 근육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근육이 생기고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자극이 강하게 들어와야 그 근육이 생기고 또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동화저항이라고 합니다. 동화저항은 같은 조건에서 근육이 생기기가 점점 어렵다는 뜻인데, 단백질을 똑같이 먹어도 근육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동도 똑같이 하면은 근육이 잘 생기지도 않고 유지도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자극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화저항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기본적으로 젊을 때보다 많이 드셔야 되는데, 여기에 운동까지 더하시면은 여기에 또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젊을 때보다 덜 드시잖아요. 이 간극이 굉장히 커집니다, 갈수록.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오히려 몸이 좋아진다보다는 나빠진다고 느끼시고 근육이 더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한 번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섭취하는 걸 꼭 권해드리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막상 고기 못 드시게 되면 더 쉬운 것들, 예를 들어 뭐 나는 식물성이 좋아요 하면 식물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너무 고기 하지 말고 뭐 계란이라든지, 심지어는 고기 국물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천천히 진도를 나가셔도 결국은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안 하시고 단계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말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35세, 늦어도 40세부터는 시작되는 그 미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빠지고 있고 잘못되는지는 조금 알아보시고, 그것을 항상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디 부분이 빠지고 있는지, 또는 운동이 모자란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 단백질의 필요량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의 단백질이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 안 좋다, 고기 안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줄이고요. 심지어는 먹는 양은 더 줄어들면서 정말 필요한 양의 반도 못 드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없으면 아주 멈춥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필요량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똑같은 단백질이 들어가도 우리가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근육 입장에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드는 단백질의 필요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의 단백질이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형태를 보면 사실 은퇴 이후에 운동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일하실 때는 운동을 잘 못하세요. 바쁘기도 하고 사무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노동과 운동은 또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그만두신 이후부터 운동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젊었을 때보다 운동량도 늘었죠. 그러면 단백질이 더 필요한 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때 되면 혈압도 있고 심지어 뭐 당뇨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 단백질 안 좋다, 고기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원래도 많이 필요한데 운동에서 더 필요하고, 심지어는 먹는 양은 더 줄어들면서 정말 필요한 양의 반도 못 드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단백질을 좀 드시는 분들도요, 한번 섭취를 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분해해서 흡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단백질이 부족한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단백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근육이 생기려고 할 때에도, 또는 유지가 되려고 할 때에도 단백질도 필요하고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일부 지방도 필요하거든요. 칼로리도 필요해요. 그런데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 생기는 과정이 아주 멈춥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재료기도 합니다. 근데 재료가 없으면 호르몬 양도 줄어들죠. 그러면은 신경학적인 기능들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둔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면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막 한 8순 되시는 분들이 마르고 이제 병원 입원하시게 되고 하면은 막 폐렴으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제 위독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면역세포도 잘 활동도 못하고, 그리고 항체도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들입니다.
단백질은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고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거든요.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병치레가 일단 많아지고요. 병 걸리면 오래 가요. 그 다음에 어디 뭐 상처가 났다 또는 수술을 받았다 이랬을 때도 굉장히 또 오래 가게 되고 잘 안 낫고 합병증도 잘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방광에 힘이 빠져서 소변도 다 봤는데도 남아있는 느낌 들고 수시로 막 나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변이 시원하게 잘 안 나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숨 쉬는 근육도 힘이 빠지니까 쉽게 숨도 차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피곤하기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증상들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나씩 오게 됩니다. 근육이 변하기 전에 단백질 결핍은 항상 반드시 거의 동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결핍을 방치하는 것은 당장은 근육의 문제가 되겠지만 외에도 몸 전반 구석구석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젊은 사람이 근육이 빠지는 것과 나이 드신 분이 근육이 빠지는 것은 약간 원리가 다르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단백질이 근육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근육 안으로 못 파고 들어가요.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근육 입장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왔으니까 실제로는 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동화저항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백질이 흡수가 되어도 실제로 근육 합성으로 잘 못 쓰이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잘 안 생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양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모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얼마나 썼느냐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손실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먹는 양은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거죠. 섭취하는 거 대비해서 소모하는 양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머리를 쓴다,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소모량이에요. 근데 손실량은 어떤 거냐면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내 몸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거나 운동하고 상관없이 일정 부분이 계속 소실돼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식사도 균질하게 하기 사실 좀 어렵지만 어떤 때는 또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또 운동을 못 할 때가 있죠.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먹어줘야 되고 운동을 안 할 때는 좀 덜 먹어줘야 되는 거죠. 섭취량과 소모량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페이스를 좀 놓쳐요. 예를 들면 내가 욕심이 나서 운동을 다 할 때 섭취량은 줄이는 경우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몸에 뭐 염증이라든지 계속 손실량이 있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실량을 넘어서서 손실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흡수량 대비해서는 계속 모자라다로 결론이 나요. 이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잘 먹었는데 이제 결국 결과가 되게 안 좋죠. 처음에 단백질을 안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근육이 좀 더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간에 많이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장된 약을 막 처음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좋아짐을 느끼겠죠. 근데 짧게는 3, 4개월, 길면 2, 3년 안에 대부분 저장량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운동 효과가 안 나오고 거꾸로 운동할수록 몸이 안 좋음을 느껴요. 운동하고 나서 원래는 엔도핀도 많이 나와야 되고 운동 후에 어떤 개운함과 기분 좋음 그리고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는 분들은요 더 피곤해요. 아니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통증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 통증은 결국 근육이 단백질 주세요라는 밥 달라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이 허리, 무릎 이런 관절통을 하고 근육통 그 자체로 오기로 합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젖산이 여기에 쌓여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관절이나 허리, 무릎 또는 심지어 류마티스까지 병원에서 검사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빨리 단백질이 공급이 되어야 잠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훨씬 더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양을 많게 해서 근육으로 뚫고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을 활짝 열게 하는 방법으로서 근육을 열심히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력 운동이죠. 단백질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근육의 합성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두 가지. 단백질의 양을 늘린다. 그러니까 섭취량을 늘린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자극을 늘린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단백질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단백질만 놓고 보면은 적정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맛을 내기 위해서 당류를 많이 첨가해 놓으신 경우가 많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제당이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생깁니다. 어쨌든 제품을 잘 선정해서 드시면 그렇게 막 손해볼 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식사
에 보면 쌀밥이라든지 뭐 현미밥 뭐 또는 잡곡밥에도 다 단백질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야채나 반찬들에도 단백질이 소량씩은 사실은 조금씩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식사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그 제품이 다 필요할 가능성은 사실은 좀 없고요. 또 반대로 제품을 가지고 식사를 대처하려면 조금 많은 양이 필요하긴 해요. 다만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른 것과 천천히 흡수되는 이런 단백질이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 오히려 천천히 흡수되게 되고 포만감과 에너지 공급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유청 단백 100% 이런 것들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섭취해서 단백 공복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간단하게는 일상생활에 부지런한 활동이 있으면 돼요. 온몸을 쓰는 그 무언가를 계속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운동할 수는 없거든요. 30분 이내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외에도 집안에 뭐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활동량으로 해가지고 근육을 계속해서 조금씩 자극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90, 100세까지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이거가 좋더라 하면서 요것만 탁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예쁘게 드시는 분들이 꼭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우선 건강보조식품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들은 말 그대로 보조예요. 없어도 하는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있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단백질은요 필수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분들한테는 보충제가 아니라 필수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단백질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사 드시는 거에 있어서는 기간 안정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잘 골라야 돼요. 단백질 제품이라고 항상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또 거꾸로 잘못 고르면 근육에는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살만 찌고 배만 나온다든지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한다면 식물성 기반으로 그리고 동물성이 조금 곁들여진 단백질이 끼니마다 들어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세 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거의 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끼니에서 단백질이 좀 많이 부족했고 심지어 지난 끼니에서도 좀 부실했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단백질 보충제 또는 제품을 소량 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면 식사 후 결정을 하시는데 요즘 단백질 제품들은 함량도 그렇고 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3번 먹을 필요는 없고요. 대개는 1번에서 2번 정도면 충분하게 됩니다. 특히나 단백질 섭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 아침 식사예요. 안 드시는 경우도 많고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식 후 그리고 저녁식 후 식사의 본인의 상태를 보고 부족하다 판단되면은 1회분 용량의 한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만 추가로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제품 선정은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고함량이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고함량이 맞는 경우는 내가 운동량이 진짜 많을 때예요. 대부분 저함량 또는 이제 일반 함량으로서도 충분히 되고 저는 그조차도 반 정도만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식사를 정말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양이 적다 이런 분들은 하나 다 드시는 거 좋고 다 먹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주로 고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 드시면 반드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하는 이슈가 곧 2주에서 한 달 안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 정도로 운동량이 늘어나면 이제 좀 고단히 드십시오. 그러면 효과 좋습니다. 대개는 이제 단백질을 막 찾다 보면은요, 자꾸 이제 먹기 좋은 단백질로 좀 손이 갈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자칫 가공육이라든지 붉은 단백으로 좀 가기 쉽거든요. 한두 번이야 뭐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이 정제당처럼 정제단백으로 자꾸 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단백질 근본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달걀, 생선, 우유 이것들이 골고루 돌아가면 좋고 동시에 콩, 두부, 견과류, 잡곡밥 이런 것들이 계속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최근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장수하고 오래 살았는데 했을 때 정답은 뭐였냐면 다양성이 높은 식사와 다양성이 높은 운동을 하신 분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너무 매몰되거나 몰입하지 마시고 가능한 많은 음식을 도전하시고 또 바꿔가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에는 젊은 분들까지도 식습관이나 또는 운동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혼자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더욱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더 몸이 변하고 늦어지기 전에 한 번쯤 점검을 받고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하고 나면 적어도 내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느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조기에 하면 할수록
빨리 교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문제 한두 가지만 바로 잡아줘도 7, 80% 이상은 대부분 좋아지세요. 그 핵심 문제가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원인만 잘 잡고 있어도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의 노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고민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